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중심 키워드가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가 어디냐입니다. 어제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망할까 아니면 상승 추세 올라탈까 했는데 질문을 바꿔서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탑승해야겠다. 저희가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반도체 이야기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62,700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지수가 가려면 원래는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기정사실인데 사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음 랠리의 대표 주자가 될 것인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주가 더? 네, 과거부터 이제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수밖에는 없는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내 증시의 3,100선 돌파에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굉장히 이제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빈자리를 SK하이닉스가 채워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나타나고 있는 DDR4 가격에 대한 반등과 이에 따른 DDR5 반도체에 대한 회복세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와 4분기 실적 기대감은 저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절대적으로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고 커머디티 반도체 같은 경우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적인 이익률이라는 측면에서 HBM보다 훨씬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전략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고 시장 주가의 흐름도 SK하이닉스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제 오늘 왜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겠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 크게 비워져 있는 상태 속에서 결국은 이제 시장 리스크온 분위기, 즉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와 함께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찬스가 나타났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함께 삼성전자 쪽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관세에 대한 기존 46% 대비 20%로 26%포인트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 쪽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일부 받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반도체 섹터라는 측면에서의 기대 요소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고 하이닉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가의 상승 속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고 계속 좋을 것은 SK하이닉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은 키 맞추기 측면에서의 삼성전자의 반등이지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SK하이닉스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적이시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각각의 상단을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러한 마디 가격이 또 중요한 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25만 원 선, 30만 원 선을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지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이 그러한 마디 가격대를 뜻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피크치는 결국은 이제 3분기와 4분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실적이 이제 1분기에는 다시 둔화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둔화되는 실적에 대한 주가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 1, 2개월 정도는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측면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정도 반도체의 추가 상승 기대하지만
9월부터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부장단은요 지금 되게 강하잖아요.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품주 안에서 또 강한 모습인데 11시 좀 지나니까 이수페타시스 뛰어넘는 주가를 뛰어넘는 종목들이 지금 장비단 안에서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시선도 짧게 2달 정도만 가져가야 합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혜를 입어갈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두 기업의 투자 자체가 결국은 이제 선단공정 쪽으로 집중된다라고 한다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는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선단 공정 쪽에 대한 침투율 자체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상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전략 자체는 짧게 끊고 가자. 이것이 네. 이제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비단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장비나 소재단 내에서 사실은 선단 공정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고요. 시장이 커지는 장비들이 있죠. 뭐 제가 나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SNS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시장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전통 장비주들보다는 이러한 장비주들 위주로 좀 주가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 그래도 파크 시스템즈를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던 게 네. 반도체가 다 떨어질 때 파크 시스템즈가 진짜 나 홀로 잘 버텨줬잖아요. 그렇죠. 그 차트를 연봉으로 줄여봤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파크 시스템즈가 한미 반도체처럼 이 현미경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좀 단기적으로 장비주들 보는 것보다 이렇게 파크 시스템즈처럼 좀 독보적인 위치의 반도체 부품을 사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주가만 놓고 봤을 땐 부담스러워서 손이 잘 안 가는 네. 기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부터 파크 시스템즈를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업황에 대한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움직일 만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성장과 함께 전방 산업이 커져나가고 있는 시장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점유율과 기술력을 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파크 시스템즈 추천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파크 시스템스에 대한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높아져 있는 주가의 동일 섹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는 뭐 당장의 오늘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겪은 뒤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까요? 지금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접근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자, 반도체 알아봤고요. 저희 2차 전지 너무 궁금합니다. 조용한 강자 2차 전지. 그 섹터가 2차 전지 안에 섹터가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진짜 거의 다 오르거든요. 이게 2차 전지가 실적도 안 좋고 지금 뭐 그렇다고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정말 단순 수급으로 가는 것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또 떨어지겠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선 오늘 시장 영향이 첫 번째는 가장 크겠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에 약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주가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런 우려감들이 생기죠. 거기에 더해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고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회피처로서의 투자 전략이 집중됐었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외주들 위주로의 우리나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결국은 이제 소재 가격, 즉 리튬가의 가격 반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여러 번 드렸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제가 특징주를 보다가 가장 놀라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엘버말이라는 기업이었고요. 네. 엘버말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튬 광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리튬뿐만이 아니라 금 쪽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엘버말의 주가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주가 반등이 시장과 함께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단순 미국의 그 엘버말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그냥 잠깐 반응하는 정도인 건가요? 오늘의 상승은요? 사실 이제 이 엘버말의 상승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과 이에 따른 소재 가격과 제품 가격에 대한 반등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주가 상승의 초입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급 환경이라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공급 쪽의 타이트함이 만들어내는 가격의 상승은 제한적이고요. 수요단의 상승이 만들어내는 가격 상승은 조금 더 크고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엔 물론 이제 최근에 유럽 쪽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반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배터리의 공급을 다 흡수할 정도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예전과 같은 주도주의 역할을 2차 전지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에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봐야 그래야 2차 전지가 지금 초입에 들어갈 만하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 소재로만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반덤핑 제소 이야기도 있고 네. 철강에 대한 어쨌든 모멘텀이 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들 두 종목은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최근 외인기관의 수급도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화학 쪽 같은 경우나 철강 쪽 같은 경우나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이벤트라고 보여져요. 같은 이벤트.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벤트가 이제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내부적인 부분으로서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기대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당사에 철강을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와 좀 오래 얘기를 나눴는데 네. 거의 한 2년 만에 철강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와. 쓰셨더라고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 산업에 대한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네. 결국 내년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가 감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연말마다. 그런데 캐펙스를 진짜로 줄였던 진정한 구조 조정은요 2016년, 17년 이때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8년 만이네요. 그렇죠. 와.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의 상황과 뭐 열연 스프레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의 철강에 대한 GDP 비중, 매출 GDP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철강 산업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면은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기 때문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철강 업체들 안에서 좀 가장 기대폭이 큰 종목이 있습니까? 또 네. 이런 걸 또 물어봐 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을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좀 없어서요? 적다 보니까 퓨어한 철강 업체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은 뭐 현대해철이 아무래도 가장 맞아요. 퓨어한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해철 쪽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이게 의미가 이렇게 있었군요. 철강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챙겨주셨고요. 저희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일단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속적으로 코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자체 측면에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채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시거든요. 네. 관련주들을.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큰 기업들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몇몇 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T를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SI 기업들, 대기업의 SI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업들을 사실은 저희가 뭐 저의 분석은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과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사실 펀더멘탈은 크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 이제 장기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제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시스템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수주와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 파급 효과를 예상하기에도 지금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테마가 움직일 때 하루 이틀 정도의 짧은 대응으로 가져가시는 게 현 시점. 즉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뭐 추세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네카오에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미친 주가에 미친 영향력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펀더멘탈이 훨씬 더 강력하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타날 하반기에 톡의 개편과 이에 따른 광고 인벤토리의 성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카오 중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판단하시는 종목은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약간 고민이 돼요. 네. 원래 이제 저는 뭐 계속 이제 네이버를 여러분들께 우위 종목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의 실적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네이버가 훨씬 더 우위인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보여주게 될 카카오의 여러 가지 AI 전략과 그리고 회복될 실적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방송에서는 저는 카카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다가 오늘은 일단 카카오로 조금 진로를 변경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선방산 알아볼게요. 드디어 기다리던 수출 폴란드의 K2 전차 계약 소식이 나타났고요. 확정됐고요. 그 방산주들은요, 이거를 제로 소멸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미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2차 폴란드 계약은요, 그냥 나올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소식을 그냥 이제 계약상으로 들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2차 폴란드 계약이 재료 소멸인 것이지 추가적으로 남은 600여 대의 잔여 물량에 대한 기대 요소 그리고 폴란드가 이러한 최첨단 전차를 운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근처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슬로바키아나 아니면 루마니아 이러한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전차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로템에 대한 K2 전차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확장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사실은 다른 방산업체들도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세 회피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에 소외주들이 올라올 때 해당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주셨는데 조선 쪽은 어떠십니까?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일한 거의 이제 눈높이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모멘텀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이 사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기업들마다 다르지만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 진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죠.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좋아지는 실적과 함께 하반기에는 수주가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인데
사실 미국 쪽에서 지금 수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주들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좋은 뉴스 소식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된 이후에는 조선주들의 주가는 좀 가볍게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올까요? 뭐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방산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기업들이 내년 2020년도에 저점 부근 대비해서 거의 30배 이상, 4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주가는 올라올 때마다 부담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상승의 끝이 어딘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상승의 끝은 아무래도 이익률에 대한 정점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정점이 확인되어져야 되지 주가가 끝난다라는 것인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끝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부담감보다는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방산까지 다뤄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리프렌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